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상속세 관련돼가지고 이제 세금 폭탄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실전에서 어떻게 세금 폭탄을 막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이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 추천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의 인생 설계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장담 드립니다. 자, 먼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물납과 자산 가치. 물납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최악의 경우 재산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납된 자산의 가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매각, 자산 가치의 감소. 자, 이거는 이제 상속세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상속세. 이게 왜 그러냐면, 상속세는, 이제 사망 시점의 말일. 만약에 25일 날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말일자 기준으로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자, 이 시간 안에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매각이 좀 쉽지 않고 제 가격에 다 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산의 가치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뒤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23년도 통계를 좀 봤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게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10년 전보다 8배, 액수가 한 8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상속인의 수, 사망하신 분이겠죠. 수도 324%.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부동산 자산에 다 쏠려 있다가 한 분씩 하늘나라로 스카우트시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여기 대비해서 증여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증여 관련된 거 사전 증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전 증여도 316%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상속 가세가액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속 재산하고 국세청에서 판단하는 게 틀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납부세액. 요거 두 개 다 제가 위에 카드로 남겨드릴 테니까 잘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깔끔하게 내면 좋죠. 국세청에서도 그걸 가장 선호하겠죠. 자, 근데 이게 뭐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몇천 정도, 2천만 원 밑으로는 뭐 보통 세금 납부하시는데 이렇게 큰 무리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분납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자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간단한 세금 같은 경우는 무리가 없겠지만 여기 연부연납 요게 이제 몇천 단위에서 1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요게 조금 문제가 슬슬 발생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 가치를 현재 가치로 생각하지 말고 미래 시점의 가치로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연무연납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초과 돼야 되고 요거는 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허가로 간주를 한다. 제가 세법 용어 말씀을 드렸죠. 간주는 그냥 그렇게 본다라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각 회부는 1천만 원 초과하여 내면 되는데 가끔가다 실무에서 이론적으로 이러신 분들 계십니다. 나는 뭐 연부연납으로 뭐 내면 되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왜 어려운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2023년 3월 20일 이후로 이자율, 가상금에 대한 이자율이 2.9%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밑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부연납, 그러니까 연에 한 번씩 내는 거겠죠. 가정을 예를 들어서 상속세 6억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금 이자율을 2.9% 위에 거를 반영을 했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6억을 6년에 걸쳐서 이제 내면 되는데 1년 차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냈다. 내게 되면 이제 5천만 원 남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1억을 냈다. 그러면은 이 5억에 대한 곱하기 2.9%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4억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합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6억 외에
4,35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가상금에 대한 이자율인 거고요. 만약에 내가 현금 자산이 없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대출을 한다? 대출 이자율이 또 있겠죠. 뭐 은행에서 뭐 대출을 하던 하게 되면 여기에 또 이자가 발생이 되겠죠. 이 이자와 이 이자가 합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뭐 작은 금액이면 상관없겠지만 몇 천에서 억 이상 넘어가면 연부연납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납. 요즘에 물납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이 초과되고 마찬가지로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허가가 필요하고요. 조건은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 가액 초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50%를 초과하여야 된다. 여기서 비상장 주식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 좀 대표님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실전을 좀 말씀드린다라고 한 게 뭐냐면, 저 왼쪽에 있는 게 영등포 세무서입니다. 저게 원래는 이제 웨딩홀 자리였는데, 저게 상속세 재원이 없어서 웨딩홀이 통째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영등포 세무서는 저렇게 궁전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손톱깎이 회사 37.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속세 재원이 없어서 회사가 매각이 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22년도 데이터를 제가 한번 좀 봤는데요. 성인 1인당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비중도는 65.5%. 일본도 좀 많은 비중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부동산 자산에 쏠려 있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납의 충당 순서는 내가 내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내는 게 아니로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부동산 자산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국가에서는 국채나 국공채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비상장 주식 아니죠. 그리고 해외 부동산 안 됩니다.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 이렇게 해서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제 가고요.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순서에 의해서 신청 및 허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뭐냐면 부동산 자산에 다 쏠려 있습니다. 자산 배분이, 여기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현재 어떤 수익률 개념이 아닌 거죠, 이거는. 미래의 상속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좀 중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상속 가액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번이 매매 사례가죠. 매매 사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던가 아파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매 사례가 있죠. 만약에 같은 건물이 아니라도 뭐 앞동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매 사례가가 있고, 요게 이제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거를 하죠. 보충적 평가 방법. 여기에서 이제 뭐 감정 평가를 받는다거나,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토지, 단독주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매매 사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 평가를 받거나 또는 이게 안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기준시가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절차에 되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이 개시되면 6개월 내에, 말일자부터 6개월 내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이 안에 특히 말씀드렸던 이 토지나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제 가격에 팔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참조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부동산을 이제 상속을 했을 경우에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취득세, 단순하게 그냥 뭐 상속을 한다 뭐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 취득세가 또 있겠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얘는
2.96%. 예, 이 취득세가 또 달라붙겠죠.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요거는 이제 3.16%. 그러니까 상속세 외에 이런 부분까지 취득세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참조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전증여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증여.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전증여. 예, 갑자기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사망 시점부터 10년간 예, 금융계좌를 다 가족들 거 다 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이때 사망하고 이때 이전에 10년 전에 만약에 증여를 했었는데 이게 부동산을 증여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사망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10년 안에 증여했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세 합산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증여 시점에 시가를 평가를 합니다. 받을 당시에 시가를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사전 증여를 받아서 재산을 가지고 부동산을 재산을 이제 증여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근데 요거를 이제 물납으로 할 경우에는 요거는 상속 개시일. 예, 상속 개시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플러스 양도 소득세. 예, 요런 이슈까지. 예,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하고 차이가, 갭 차이가 발생이 되겠죠. 한 7, 8년만 되더라도. 그래서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까지 엮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상속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인 경우에는 어떤 이런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등등 뭐 이런 부분들까지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세금하고는 현격히 틀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상속세에 대한 플랜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되게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작업을 하셔야만 예, 아름다운 부의 승계가 절세를 하면서 가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소개, 예, 주변에 많이 니즈 있는 분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